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늦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남편이 누워있던 침대는 비어 있었고 그의 휠체어도 미화의 슬리퍼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메모 한 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당신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해주는 사람과 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사사입니다. 오늘도 진솔한 사연을 통해 우리네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소중한 사연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들려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사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거든요. 다음 사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따뜻한 순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윤정이, 올해 68입니다. 30년을 넘게 살아온 내 남편, 박종배. 그 사람은 한때 나에게 세상의 전부였고, 지금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경기도 외곽 작은 2층 단독주택에서 조용히 살아왔어요. 마당 한쪽에는 종배가 직접 심은 감나무 한 그루가 있고 매년 가을이면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열렸죠. 하지만 이제는 그 감을 따줄 힘도 함께 달콤함을 나눌 여유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 7시 나는 종배의 약을 챙기며 하루를 시작해요. 혈압약 2알, 혈전용해제 1알, 진통제 반알. 한때는 이름도 몰랐던 약들이 이제는 우리 삶의 시계가 되었습니다. 약봉지를 정리하며 나는 생각하죠.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멀어졌을까? 종배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된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져요. 예전에는 그 튼튼한 어깨로 쌀포대를 번쩍 들어 올리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겨울밤이면 그 손으로 내 차가운 발을 감싸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 손마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가 전기밥솥의 뚜껑을 열면 종배는 옅은 미소로 오늘도 밥냄새 좋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서로 말도 거의 없고 텔레비전 소리만 하루 종일 집을 채웠죠. 아침 드라마가 끝나면 뉴스가 나오고 뉴스가 끝나면 또 다른 프로그램이 나와요. 우리는 그저 그 소리에 기대어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일 때면 종배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숟가락을 들기도 힘들어하는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죠. 하지만 울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집에는 아무도 남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억지로라도 웃으며 천천히 드세요. 서두를 것 없어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늘 말이 없는 편이었어요. 종배는 원래 과묵한 성격이었고 나 역시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이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그런 조용함이 편안했는데 나이가 들고 병이 찾아온 후로는 그 침묵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나는 종배의 다리를 주물러 주곤 했어요. 의사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종배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시간을 보낼 뿐이었죠. 때로는 내가 보이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구청에서 파견해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정미화, 54살. 키가 작고 얼굴이 둥근 그녀는 첫날부터 어머님, 물 드셨어요? 라며 나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어요. 처음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종배의 목욕을 도와주고 물리치료도 함께 해주고 무엇보다 집안에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거든요. 정미화는 종배에게 말을 많이 걸었어요. 아버님,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아버님,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 사람 아세요? 종배도 그런 그녀에게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미화가 오기 전까지는 종배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녀와는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짧은 대답이긴 했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신기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일하면서도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미화의 눈빛이 말이죠. 종배를 바라볼 때면 그녀의 눈에서 묘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건 단순한 보호자로서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고 더 개인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미화가 거실에서 종배의 다리를 마사지해주고 있었는데 문득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아버님,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을 했지. 아, 그러셨구나. 참 멋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을 뻔했습니다. 정미화의 목소리에서 들린 그 톤, 그 감정. 그건 분명 존경심 이상의 무언가였어요. 마치 연인에게 말하는 것 같은 부드럽고 달콤한 어조였습니다. 며칠 후 정미화는 종배에게 예전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주며 함께 사진을 보았는데 젊은 시절 종배의 모습을 보는 정미화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연인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특히 종배가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볼 때는 정말 잘생기셨네요 라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분명히 좋은 일인데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미화가 집에 온 후로 종배의 표정이 밝아진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부부 사이의 거리감은 더욱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어요. 병이 생긴 후로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정미화가 온 후 종배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것이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정미화가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미화는 집 안 구석구석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종배의 간병에만 집중하던 미화가 점점 집안일에까지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아침 나는 미화가 종배의 옷장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해왔던 일인데 미화는 마치 당연한 듯 종배의 셔츠를 개어놓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옷이 좀 구겨져 있어서 정리해드렸어요 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미화는 종배와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버님이 혼자 드시기 힘들어 하셔서라고 말했지만
점점 그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어야 했어요. 아버님, 이 반찬 어떠세요? 제가 집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드릴까요? 종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맛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30년 동안 내가 해온 밥상에 대해 종배가 맛있다고 말한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2층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종배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본 소리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랜만이었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보니 미화가 종배의 손을 잡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손 따뜻하시네요 라고 말하는 미화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종배는 웃었고 나는 그 웃음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종배가 나에게 그런 미소를 지어준 적이 있었을까요? 병이 생기기 전에도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웃으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미화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우리 집의 일원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냉장고를 열어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종배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제안하기도 했죠. 어머님, 아버님이 계란찜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나는 그런 미화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종배가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내 자리가 조금씩 빼앗기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지난주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미화와 종배가 함께 사진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신혼 사진부터 시작해서 가족 사진까지 모든 추억이 담긴 앨범이었죠. 아버님, 정말 멋있으셨네요. 어머님도 정말 예쁘시고라고 말하는 미화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죠. 종배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가리키며 미화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군대 이야기,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이야기, 나와 처음 만났던 이야기까지. 나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종배의 약을 챙기려고 서랍을 열었는데 평소 그곳에 보관하던 통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나 해서 다른 곳을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그때 미화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무엇을 찾으세요? 아, 종배 아버지 통장이 어디 있나 해서요. 그러자 미화가 말했습니다. 아, 그 통장 말씀이세요? 아버님께서 저에게 위치를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종배가 미화에게 통장 위치를 물어봤다고요.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종배는 그런 일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왜 그런 걸 물어보셨을까요? 글쎄요,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미화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종배가 갑자기 재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이상했어요. 게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하지 않고 미화에게 먼저 말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종배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통장 위치를 미화 씨에게 물어봤다면서요? 종배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냥 궁금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뭘 노리는 거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미화의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니 처음부터 뭔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종배를 돌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 가족의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고 집안 곳곳을 정리하고 심지어는 재산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그때 나는 너무 늦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종배는 이미 미화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고 미화 역시 점점 더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거든요. 가장 무서운 건 종배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나에게만 의존하던 종배가 이제는 미화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미화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미화와의 대화를 즐기고 미화의 손길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미화를 내보내자니 종배가 반대할 것 같았고 그렇다고 이대로 두자니 우리 부부 사이는 더욱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늦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언제나 새벽 6시면 들려오던 종배의 기침 소리도 휠체어 바퀴가 마루를 굴러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혹시나 해서 거실로 내려가 봤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던 침대는 비어 있었고 평소 침대 옆에 놓여있던 휠체어도 사라져 있었어요. 미화의 분홍색 슬리퍼도 현관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종배가 쓰러진 건 아닐까, 미화가 응급실로 데려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배의 어설픈 글씨체로 쓰여진 그 메모를 읽는 순간 나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당신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해주는 사람과 가고 싶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선택은 나의 마지막 용기입니다. 마이너스 종배.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나를 두고 떠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나를 두고 도망칠 수 있다는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메모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당신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정미화를 뜻한다는 걸 모를 리 없었어요. 하지만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침밥을 지어주고, 약을 챙겨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밤새 간병하던 모든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간신히 종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미화의 번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웃 김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정희야, 괜찮아? 아침부터 택시가 와서 짐을 싣고 가던데.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종배와 미화가 정말로 함께 떠났구나.
택시까지 불러서 계획적으로 말이죠. 김할머니는 내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정희야.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나는 그제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김할머니는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종배가 나를 두고 갔어요. 미화 씨와 함께. 김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종배가 그럴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종배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내가 알던 종배는 말이죠. 과묵하지만 성실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병이 생긴 후 종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자신감을 잃고 우울해하고 나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그런 종배에게 미화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집안을 다시 살펴봤어요. 종배의 옷 중 일부가 사라져 있었고 세면도구도 없어졌습니다. 약통도 가져갔더라고요. 정말로 계획적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서랍 안의 통장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어요. 종배 명의의 통장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 명의의 예금 통장까지 모두 없어졌습니다. 미화가 며칠 전 통장 위치를 물어본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단순히 남편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모아온 재산까지 가져간 것이었거든요. 미화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은행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종배 명의의 계좌는 본인이 아니면 조회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경찰서에도 신고하려 했지만 성인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것은 실종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종배가 자발적으로 집을 나갔고 자신의 재산을 가져간 것이니까요.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쌓아온 믿음과 사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어요. 내가 종배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 결혼 생활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미화의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실례를 많이 끼쳤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화의 딸은 엄마가 갑자기 남자와 함께 나타나서 당분간 자신의 집에서 지내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엄마가 정말 열심히 돌봐드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미화의 가족들조차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나는 혼자 남은 집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종배가 누워있던 침대를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어요. 과연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함께 살았던 것일까요? 내가 종배를 충분히 이해해주지 못했던 걸까요? 병이 생긴 후 종배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미화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일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종배에게 못해준 게 무엇인지, 미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나보다 무엇이 더 나은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종배와 미화가 나타났습니다. 종배는 미화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종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짓눌렀어요. 종배가 집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러 갔지만 성인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에는 실종이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혹시나 해서 수소문을 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종배명의 통장에서 2천만 원이 인출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아둔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어요. 언제 인출되었나요? 사흘 전 오후 2시경입니다. 본인이 직접 오셔서 인출하셨어요. 종배가 집을 나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미화와 함께 계획적으로 돈을 빼간 것이었죠. 나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행 직원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함께 온 여성분이 계시더라고요. 고객님을 부축해서 도와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미화가 종배를 이용해서 돈을 빼간 것이 틀림없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종배 혼자서는 은행에 갈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구청에 전화를 걸어 미화의 신상 정보를 문의했어요. 담당자는 개인정보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미화에게 도박 전과가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몇 년 전에 불법 도박장에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때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그 순간 나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도박꾼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종배를 유혹하고 돈까지 가져간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나는 서둘러 아들 상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현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급한 상황에서는 아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현아, 큰일 났다. 아빠가 집을 나갔어. 뭐라고요? 아빠가? 나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상현에게 설명했습니다. 정미화가 집에 온 것부터 시작해서 종배와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사라진 것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상현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빠가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은행에서 2천만 원이 인출되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엄마, 그 인간이 미쳤다고 생각해. 가만두지 마. 상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평소 온순한 성격의 상현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기는 처음이었어요. 일단 내가 내려갈게요. 그리고 그 미화라는 여자 신상 정보를 다 알아내야 해요. 상현은 그날 저녁 급히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어요. 회사 일로도 바쁜데 이런 일까지 생겨서 미안했지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현은 인터넷으로 정미화의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명단을 뒤지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까지 검색해 봤습니다. 엄마 찾았어요. 미화 씨 딸이 양평에 살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상현이 찾은 정보에 따르면 미화의 딸은 양평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머니가 남자와 함께 와서 지내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당장 가봅시다. 하지만 상현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섣불리 찾아가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도망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먼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상현은 지인을 통해서 양평 지역의 모텔과 민박집들을 수소문해 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단서를 찾았습니다. 양평역 근처의 한 모텔에서 휠체어를 탄 노인과 중년 여성이 함께 지내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모텔 사장은 그들이 부부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다고 증언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상현과 함께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로 종배를 만나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양평역 근처의 모텔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상현은 차에서 기다리고 나 혼자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사장에게 휠체어를 탄 남자와 중년 여성에 대해 물어봤더니 2층 끝방에 있다고 알려줬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내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정말로 종배가 그곳에 있을까? 그리고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층 복도 끝방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종배의 목소리였어요. 오랜만에 듣는 종배의 웃음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침대에 앉아 웃고 있는 두 사람. 종배와 미화였습니다. 미화는 종배의 손을 잡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종배는 마치 젊은 연인처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은 정말로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종배에게 미화는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인생의 희망이었고 젊음을 되찾게 해주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문틈으로 본 종배의 행복한 모습에 나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는 뒤로하고 저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안에 있던 종배와 미화는 깜짝 놀라며 나를 바라봤어요. 종배야, 그게 지금 내 진심이야. 내 목소리는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종배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표정해졌어요. 마치 나를 모르는 사람 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대신 미화가 일어나서 나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여기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되죠. 미화의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내가 방해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미화 씨,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알아? 남의 남편을 유혹해서 돈까지 빼간 거잖아. 유혹이라뇨? 아버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아버님을 돌봐드렸을 뿐이에요. 미화의 말에는 뻔뻔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종배야, 정신 차려. 저 여자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나는 종배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종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해서 나는 종배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30년을 함께 산 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때 종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정희야,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이제 행복하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종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것이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행복하고 싶다고? 그럼 나와 있을 때는 불행했다는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 종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어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종배에게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미화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이제 제 사람이에요. 더 이상 부인 행세하지 마세요. 그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화가 방금 뭐라고 말한 거죠? 제 사람이라고요? 더 이상 부인 행세하지 말라고요? 당신이 지금 뭐라고 말한 거야? 내가 30년 동안 부인 행세를 했다고? 사실이잖아요. 아버님이 진짜 원하신 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님을 이해해주고, 아버님의 말을 들어주고, 아버님을 웃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미화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내가 종배에게 그런 것들을 해주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서 30년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내 인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엄마,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현이 달려왔습니다. 아마 내 목소리를 듣고 올라온 것 같았어요. 상현은 바닥에 주저앉은 나를 부축하며 종배를 노려봤습니다. 아빠,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해요? 종배는 상현의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화 뒤로 숨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본 상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빠가 이 정도로 비겁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평생 존경해 왔는데 정말 실망이에요. 상현은 나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종배와 미화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돈은 반드시 돌려받을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가만두지 않을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 모텔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나는 계속 울었어요. 상현도 말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후 나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상현이 내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얼굴이 새하얘요. 괜찮아요? 나는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그 후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상현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는 밤이었어요. 상현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트레스성 협심증입니다. 극도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것 같아요.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또한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어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내 몸이 이렇게까지 상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상현이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현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았어요. 무슨 연락? 이혼 서류를 보내왔어요. 상현이 건네준 봉투 안에는 이혼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위에 찍힌 남편의 도장은 깨끗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것처럼 말이죠. 서류를 보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종배는 정말로 나와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거였어요. 엄마, 사인하지 마세요. 재산 분할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위자료도 터무니없이 적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버렸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쉽게 나를 버릴 수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은 후 나는 한 달 동안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상현이 걱정해서 자주 내려왔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사무소에서 등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일란에는 종배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종배가 마음을 바꿔서 돌아오겠다는 내용일까 싶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을 때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배의 서툰 글씨체로 쓰여진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희야, 나는 사실 두려웠어. 마지막까지 당신 옆에 무기력하게 있는 게 당신에게 폐가 될까봐. 미화는 그냥 내가 끝을 덜 아프게 만들 핑계였을지도 몰라. 편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뒷면에는 더 많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30년 동안 당신과 함께 살면서 나는 행복했어. 하지만 병이 생긴 후로는 매일이 괴로웠지. 내가 당신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 당신은 아직 젊은데 나 때문에 고생만 하고 있잖아. 그제야 나는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종배가 집을 나간 이유가 단순히 미화에게 빠져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외도나 배신이 아니라 도피를 선택했던 거였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미화가 처음 왔을 때 나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어. 당신과는 왜 그렇게 말이 없었을까? 아마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랬나 봐. 미화는 내 이야기를 들어줬고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줬어. 나는 그 대목을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내가 종배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준 적이 언제였을까 싶었거든요. 병이 생긴 후로는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희야, 나는 미화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건 확실해. 다만 미화와 함께 있으면 내가 환자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그래서 착각했나 봐.
내가 다시 젊어질 수 있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이야.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며칠 전 미화의 본색을 알게 되었어. 미화는 내 돈만 노리고 있었던 거야. 도박 빚이 있다더라. 나는 정말 바보였어. 당신을 버리고 나온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나는 당신에게 돌아갈 면목이 없어. 내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종배가 미화에게 속았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종배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나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고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지만 내가 저질러 놓은 일들을 생각하면 당신 앞에 나설 수가 없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도 당신이 나 없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려는 마음이었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뭔가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종배를 미워해야 할지 불쌍히 여겨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현이 내려왔어요. 편지를 보여주자 상현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가 이런 마음이었다니 전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종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지. 상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를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종배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야. 며칠 후 미화의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또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저씨도 함께요. 뭐라고요? 엄마가 아저씨 돈을 다 써버리고 도망간 것 같아요. 아저씨는 혼자 남겨두고요. 그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종배가 혼자 남겨졌다니. 거동도 불편한 종배가 혼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걱정되었어요. 아저씨가 어디 계신지 아세요? 양평의 한민박집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당분간 머물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주소를 적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찾아갈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종배가 보낸 편지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밤늦도록 나는 종배와의 추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결혼식, 아이를 낳고 기르던 시절, 그리고 종배가 아프기 전까지의 평범했던 일자들까지. 돌이켜보니 우리는 정말 대화가 없는 부부였던 것 같았어요.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서툴렀고, 감정을 나누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종배가 아프고 나서는 더욱 그랬어요. 나는 종배를 돌보는 것에만 집중했지, 종배의 마음이 어떤지는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종배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랐던 거예요.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종배의 진심이 더욱 와 닿았습니다. 미화는 정말로 핑계였던 것 같았어요. 종배가 자신의 무력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선택한 도피처였던 것이죠.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종배를 찾아가 보기로 말이에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시 만났습니다.
종배를 찾아가기로 결심한 후 나는 며칠 동안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종배를 만나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청을 통해 미화의 실거주지 주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어요. 미화가 요양보호사로 등록할 때 신고한 주소였거든요. 서울 변두리의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상현은 함께 가자고 했지만 나는 혼자 가겠다고 고집했어요. 이것은 종배와 나 사이의 문제였고 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서 그 동네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였어요. 계단을 내려가니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로 종배가 이곳에 있을까? 그리고 만나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낡은 단칸방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런데 문을 연 사람은 종배가 아니라 모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박종배라는 사람 찾는데요. 여기 계신다고 들었어서. 아, 종배 아저씨요? 안에 계시긴 한데. 부인이세요? 그 남성은 미화의 형이었어요. 미화가 빚을 지고 도망간 후 혼자 남겨진 종배를 어쩔 수 없이 돌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정말 못된 짓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방 안으로 들어가니 그곳에는 의료기기의 의지에 누워있는 종배가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까지 연결되어 있었어요. 종배의 얼굴은 내가 마지막으로 본 때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미화는 사라졌고 종배는 홀로 남겨진 채 병세가 더욱 악화된 상태였어요. 미화의 형이 설명해 주기로는 미화가 종배의 돈을 모두 써버리고 도박장에 가서 더 큰 빚까지 지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종배 아저씨가 계속 부인 얘기를 하세요. 정희 씨 찾는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중얼거리더라고요. 종배는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정희야, 올 줄 알았어. 종배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종배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종배의 변해버린 모습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2달 사이에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종배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나는 종배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운 열이 느껴졌어요. 열이 많이 나네요. 병원에 가셨어요? 미화의 형이 대답했습니다. 응급실에 몇 번 갔는데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종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종배가 그렇게 절망적으로 집을 나갔던 것이고 미화 같은 사람에게라도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거였어요. 종배야, 집으로 가자. 정희야, 나 같은 인간을 받아줄 거야? 바보야.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해?
종배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내 품에 안겨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나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고 서럽고 안타까운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미화의 형은 고마워하며 종배의 짐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사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옷 몇 벌과 약통이 전부였습니다. 종배가 가져갔던 돈은 미화가 모두 써버렸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동생 때문에 이런 일이.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구급차를 불러서 종배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상현도 급히 내려와서 아버지를 맞았어요. 상현은 종배를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되셨어요? 상현아, 아빠가 잘못했다. 종배는 상현에게도 계속 사과했어요. 상현은 화를 낼 법도 했지만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는 그럴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종배는 예전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어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표정만큼은 많이 편안해 보였어요. 그날 밤 나는 종배 옆에 앉아서 밤을 새웠습니다. 종배는 계속 내 손을 놓지 않았어요. 정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무슨 고마운 소리를 해. 당연한 일이지. 나는 정말 바보였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 종배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둘 다 바보였어.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다시 내 남편이었습니다. 미화라는 사람은 우리 사이에 지나간 바람과 같은 존재였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종배는 내 손을 꼭 잡고 잠들었어요. 나는 그런 종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말이에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종배가 집으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나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부터 다시 돌보기 위해서예요. 미화처럼 엉성하게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종배를 돌보고 싶었거든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나는 구청 평생교육원에 가서 요양보호사 강의를 들었습니다. 68배 나이에 새로운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종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강의실에는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가족을 돌보기 위해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의 사연을 들어보니 비슷한 처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희 씨, 남편분 많이 좋아지셨어요? 같이 수업 받는 김순자 씨가 물어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집에 와서부터는 많이 안정되었어요. 아직 말하기는 어려워하지만 표정이 많이 밝아졌거든요. 실제로 종배는 집에 돌아온 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몸의 기능은 예전만 못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였어요. 무엇보다 내가 곁에 있다는 안도감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종배의 약을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예전에는 기계적으로 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각 약의 효능과 부작용까지 공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혈압약이 언제 가장 효과적인지, 진통제는 얼마나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배웠어요. 종배야, 오늘 기분 어때? 아침마다 내가 묻는 말에 종배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로 대답합니다. 말을 잇기는 힘들지만 내 이름을 부르려고 애써요. 정, 희, 하고 천천히 발음하는 종배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였어요. 강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환자와의 소통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눈빛으로, 손길로, 표정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종배와 나는 진짜 소통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같은 공간에서 살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종배의 작은 표정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아픈 곳은 없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계속 살펴봅니다. 종배도 내 노력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내가 물어보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꽉 쥐어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상현도 자주 내려와서 아버지를 돌봤어요. 부자지간의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상현이 종배의 손을 잡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볼 때면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졌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세요. 고생이 아니야. 당연한 일을 하는 거지. 그래도 엄마가 아니었으면 아빠는 어떻게 되었을까 싶어요. 상현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종배가 내 손을 잡고 뭔가 말하려고 애썼어요. 한참을 고생하더니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마, 그 순간 나는 눈물이 났어요. 종배가 고맙다고 말해준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30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종배야. 다시 내 곁에 있어줘서 나는 그가 오늘도 숨을 쉬는 걸 지켜보며 삽니다. 매일 밤 종배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종배가 무사히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확인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면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것, 서로를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김할머니도 가끔 우리 집에 들러서 종배 안부를 물어봐요. 정희야, 종배 아저씨 많이 좋아지셨네. 얼굴에 생기가 도네. 집에 와서부터 많이 안정되었어요. 역시 집이 최고야. 아무리 좋은데도 집만 못하지. 김할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종배에게는 이 집이, 내가 있는 이곳이 가장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의 감나무도 올해 다시 열매를 맺었어요. 종배가 돌아온 후 처음 맞는 가을이었습니다. 나는 감을 따서 종배에게 보여줬어요. 종배는 감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겠다. 종배가 한마디씩 말할 때마다 나는 기뻤어요. 말이 느려도 발음이 부정확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종배가 나와 대화하려고 노력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나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미화와의 일을 겪으면서 나는 종배를 소유하려 했지만 진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종배가 아프고 약해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내 남편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종배 곁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지켜줄 겁니다. 그것이 3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의무이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 테니까요. 오늘도 종배는 내 이름을 부르려 애쓰고 나는 그런 종배를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사랑입니다.